하룻밤을 어디서 묵게 될지에 대해 켄지 씨가 그의 방에 도착하자마자 알려줬다. 우리는 젤리비 부인의 집에서 자게 될 거라고 했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당연히 젤리비 부인이 누군지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카스톤 씨나 클레어 양이 아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젤리비 부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렇군요. 젤리비 부인은 켄지 씨는 난로가에 등을 기대고 서서 먼지 쌓인 난로 앞카펫을 마치 그녀의 전기라도 되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주 뛰어난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공익을 위해 바치고 있지요. 그녀는 여러 가지 공공 문제에 관여해왔고 지금은 다른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문제에 몰두해 있어요. 커피 열매의 재배와 원주민의 계몽, 그리고 아프리카 강 유역에 우리 과잉 인구를 정착시키는 계획이에요. 자선사업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자른다이스 씨는 젤리비 부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켄지 씨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우리를 바라봤다. 그럼 젤리비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리처드가 물었다. 아, 젤리비 씨라. 켄지 씨는 말했다. 그를 묘사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젤리비 부인의 남편이라는 거겠군요. 존재감 없는 분인가요? 리처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켄지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면 난 젤리비 씨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기억나는 한 그를 직접 본 적도 없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죠. 다만 부인의 더 빛나는 성격에 어떻게 보면 묻혀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블리크 하우스까지의 길이 어두운 데다 너무 길고 지루할 수 있어. 이미 여행을 좀 한 우리에게 자른다이스 씨가 이 계획을 직접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리를 시외로 데려갈 마차가 젤리비 부인의 집에 올 거라고 했다. 그는 작은 벨을 눌렀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켄지 씨는 그를 거피라고 부르며 서머슨 아가씨의 짐이 전달됐는지 물었다. 거피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데려다 줄 마차도 대기 중이라고 했다. 그럼 남은 일은? 켄지 씨는 우리와 악수하면서 말했다. 오늘 체결된 이 좋은 합의가 잘 가게. 클레어 양, 모두의 행복과 서머슨 아가씨도 안녕히, 복지, 여러 면에서의 이익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일뿐이죠. 카스톤 군, 만나서 영광이었어요. 거피, 이 사람들 무사히 데려다줘요. 근데 거기가 어디죠? 거피 씨, 계단을 내려가면 리처드가 물었다. 멀지 않아요. 거피가 대답했다. 타비스 인쪽이에요. 알죠.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윈체스터에서 와서 런던은 처음이라 낯설거든요. 바로 코너만 돌면 돼요. 거피가 말했다. 챈서리 레인으로 올라가서 홀번 쪽으로 쭉 가면 딱 4분이면 도착해요. 거의 눈 깜짝할 사이죠. 지금 완전 런던 특유의 안개 날씨지 않나요? 아가씨. 그는 내가 이 안개를 좋아할 것 같다는 듯 무척 신난 표정이었다. 안개가 정말 자욱하네요. 내가 말했다. 그래도 아가씨한텐 전혀 영향 없을 것 같은데요. 거피는 마차 발판을 올리며 말했다. 오히려 아가씨 외모를 보면 이 안개가 더 좋아 보이게 만드네요. 그가 진심으로 칭찬해 준 걸 알았기에 마차 문을 닫고 자리에 올라탄 뒤 나도 괜히 얼굴이 붉어진 스스로를 웃어넘겼다. 우리 셋은 런던에 처음 와서 느끼는 낯설음과 경험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다가 곧 어떤 아치형 입구를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마치 안개를 담기 위한 직사각형 물탱크처럼 생긴 양옆에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거리였다. 우리가 멈춘 집 앞에는 작은 아이들이 중심이 된 복잡한 인파가 몰려 있었고 문 옆엔 젤리비라고 새겨진 낡은 황동 명패가 걸려 있었다. 놀라지 마세요. 거피가 마차 창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젤리빈의 아이 중 하나가 난간에 머리를 끼웠네요. 아이고, 불쌍한 아이. 내가 말했다. 저 좀 내려주세요. 조심하세요, 아가씨.
젤리빈의 애들은 늘 뭔가 사고를 치거든요. 거피가 말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지금껏 본 아이들 중 가장 더럽고 불쌍해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목이 철제 난간 두 개 사이에 끼어 있었다. 우유 배달부와 관리인이 다리를 잡고 잡아당기며 도와주려 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으로는 아이 머리가 작아질 거라고 착각한 듯했다. 나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가 큰 아이였다. 그래서 머리가 들어간 거면 몸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앞으로 밀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야는 우유 배달부와 관리인에게 아주 환영을 받아 내가 아이의 앞치마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당장 지하로 밀어넣었을 것이다. 리처드와 거피가 부엌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마침내 아이는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아이는 갑자기 후프스틱으로 거피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집안에서는 젤리빈의 식구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남학신을 신은 여자가 아래쪽에서 빗자루로 아이를 쿡쿡 지르고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고 그녀도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젤리비 부인이 집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잠시 후 그 여자가 남학신 없이 복도에 나타나더니 우리보다 먼저 1층 뒷방으로 올라가서는 저 두 아가씨 왔어요. 젤리비 부인 하고 외쳤다. 우리는 어두운 계단을 오르며 여러 명의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워낙 어두워서 밟고 지나치지 않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젤리비 부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아이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내가 듣기엔 한 층 전체를 굴러 떨어진 것처럼 요란한 소리였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귀여운 아이의 머리가 매 계단마다 부딪힐 때마다 우리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젤리비 부인의 얼굴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리처드는 나중에 아이가 7개 계단에 부딪혔고 층계참에서 한 번 더 부딪혔다고 했다. 젤리비 부인은 아주 태연하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는 40에서 50 사이로 보이는 자그마하고 통통한 예쁜 여성이었고 눈매는 아주 예뻤지만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상한 습관이 있어 보였다. 리처드 말로는 아프리카보다 가까운 건 안 보이는 눈 같았다. 정말 반갑네요. 젤리비 부인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딘스 씨를 매우 존경하고 그분이 관심 가지는 사람이라면 저 역시 무관심할 수 없지요. 우리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문 뒤쪽에 놓인 다리 절뚝이는 오래된 소파에 앉았다. 젤리비 부인은 머리숱이 풍성했지만 아프리카 활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머리 손질은 전혀 하지 않은 듯했다. 그녀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대충 두른쇼른 의자에 떨어졌고 자리에 돌아가 앉을 때 우리는 그녀의 옷 뒤쪽이 제대로 여며지지 않아 등이 훤히 드러나 있고 그 사이를 코르셋 끈으로 엮어 만든 격자 무늬가 마치 정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방은 온통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중앙을 차지한 큰 책상도 온통 그런 종이들로 뒤덮여 있어 어수선함을 넘어 더럽기까지 했다. 불가피하게 시각적으로 그 점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귀로는 계단에서 떨어진 아이가 뒷주방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입막힘을 당하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우리 눈길을 가장 큰 건 책상 앞에 앉은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는 그렇다고 못생기진 않은 한 소녀였다. 그녀는 깃털 펜끝을 물고 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그만큼 잉크에 절어 사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크러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가 입고 있는 건 제대로 된 상태의 옷이 하나도 없었다. 예쁜 발에 신겨진 새틴 슬리퍼는 뒤축이 찢기고 닳아 있었고 핀 하나부터 모든 옷까지가 엉망이었다. 얘들아, 나는 늘 그렇듯 바빠. 젤리비 부인은 양철 촛대에 꽂힌 큰 사무용 초 2개의 심지를 다듬으며 말했다. 방 안은 그 때문에 뜨거운 수지 냄새가 가득했다. 벽난로는 꺼져 있었고 재와 다무단, 쇠꼬챙이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 점은 이해해 주길 바라. 요즘은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단다.
전국 각지에서 인류의 복지를 걱정하는 공공기관들과 개인들과 편지를 주고받느라 하루가 다 간단다. 다행히 진척이 있는 편이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건강한 150에서 200가구가 보리오블라가 지어 나이저 강 왼편 강가에서 커피를 재배하며 토착민 교육도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에이다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고 나는 대신 굉장히 뜻깊은 일일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정말 보람있어. 젤리 미부인이 말했다. 내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고 있지.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아는 날이 갈수록 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 서머슨, 너도 아프리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봤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예상 못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기후가 좀 하며 얼버무렸다. 세계 최고의 기후야. 젤리 비부인이 말했다. 정말요. 물론이지. 조심만 하면 돼. 홀벙거리도 마찬가지잖아. 조심 안 하면 차에 치이고 조심하면 안 치일 수 있지. 아프리카도 똑같아. 그렇겠네요. 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홀번 쪽에 동의한 거였다. 혹시 관심 있으면 젤리 비부인은 우리 앞에 서류 몇 장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 주제랑 관련된 글들이야.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 내가 지금 큰딸한테 편지 불러주고 있는데 걔가 내 비서거든. 그동안 한번 봐. 책상에 앉아있던 소녀는 펜을 물던 걸 멈추고 약간 주뼛거리면서도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난 지금 하던 일은 마무리하게 되겠네. 젤리 비부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내일은 끝이 없지만 말이지. 어디까지 했니, 캐디? 스왈로 씨께 안부전하며 그리고 캐디가 말했다. 그리고 젤리 비부인이 따라 말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 관련 문의에 대해 알려드리기를. 아니, 피피.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피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릅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그 불쌍한 애였다. 이마엔 반창고를 붙인 채로 나타나선 멍든 무릎을 보여주러 왔다. 나랑 이이다는 상처가 더 안쓰러운지 때 묻은 다리가 더 걱정되는지 모르겠더라. 젤리비는 항상 그랬듯 아주 침착하게 저리 가. 피피. 말 안 듣는 애구나. 하고 말하곤 다시 아프리카에 시선을 돌렸다. 그래도 편지를 계속 불러주고 있었고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니었기에 나는 피피가 나가려는 걸 살짝 멈추고 안아줬다. 피피는 내가 안아준 것과 이이다가 뺨에 뽀뽀해준 걸 매우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곧 안심했는지 흐느낌도 점점 잦아지며 내 품에서 잠들었다. 나는 피피 돌보느라 정신이 팔려 편지 내용은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아프리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나머지 모든 건 정말 별 의미 없다는 인상은 확실히 받았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해 아무 생각 없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6시네. 젤리 비부인이 말했다. 우리 저녁 시간은 원래 5시인데 사실 아무 때나 먹지. 캐디. 클레어랑 서머슨 방 안내해드려. 옷 좀 갈아입고 싶겠지? 내가 너무 바빠서 이런 거 이해해주겠지. 어휴. 전 말 안 듣는 해 좀. 서머슨, 내 좀 내려놔. 나는 피피가 전혀 알썽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말하며 아이를 안은 채로 위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혔다. 에이다랑 나는 위층에 연결문이 있는 두 방을 배정받았는데 방은 지나치게 휑하고 어수선했고 내 방 커튼은 포크로 걸려 있었다. 뜨거운 물 좀 줄까? 미스 젤리비가 손잡이 달린 물주전자를 찾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혹시 번거롭지 않다면 우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귀찮은 건 아닌데 젤리비가 말했다. 문제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지. 저녁은 정말 추웠고 방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나서 솔직히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에이다는 반쯤 울고 있었지만 곧 우리는 웃으면서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때 미스 젤리비가 다시 올라와선 미안하다며 주전자도 못 찾겠고 보일러도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고 최대한 서둘러 다시 불쬐러 내려가기로 했다. 그런데 모든 꼬마 애들이 복도에 몰려와서 내 침대에 누운 피피를 구경하느라 문틈으로 코랑 손가락을 들이밀고 있어서 그 광경에 정신이 팔렸다. 두 방 중 어느 쪽 문도 닫는 게 불가능했는데 내 방 문은 손잡니도 없이 시계태엽처럼 돌아가게 생겼고 에이다 방 손잡니는 부드럽게 잘 돌아가긴 해도 문을 여닫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애들한테 방에 들어와서 얌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내가 옷 갈아입는 동안 빨간 모자 이야기 들려주겠다고 했다. 애들은 정말 조용히 있었고 피피도 마침 늑대가 등장하기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계단 창틀에 텀브리지 웰스 기념품이라고 적힌 머그잔에 떠 있는 심지가 밝혀져 있었고 얼굴이 부어 천으로 감싼 젊은 여자가 벽난로에 불을 붙이느라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 그 방은 거실이었는데 지금은 젤리비 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창문을 열고 한동안 기침하고 눈물만 흘렸다. 젤리비는 그런 와중에도 평온한 얼굴로 아프리카에 관한 편지를 썼다. 사실 나는 그 모습이 다행이라고 느껴졌는데 리처드가 자긴 파이 접시에 손 씻었다고 하고 주전자는 자기 세면대 위에서 발견됐다고 말해서 에이다가 웃음을 터뜨렸고 결국 나도 그 광경에 너무 웃겨서 같이 웃었다. 7시쯤 저녁 먹으러 내려갔다. 젤리비가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줬는데 계단에 깔린 카펫은 고정용 철사도 부족한 데다 군데군데 찢겨서 거의 함정 수준이었다. 생선 한 마리, 구운 소고기 한 덩이, 커틀릿 요리 한 접시, 푸딩이 있었는데 조리가 거의 안 돼 있어선 알 것에 가까웠다. 얼굴을 감싼 붕대 여성이 서빙을 했는데 음식은 아무 데나 놓고는 절대 다시 안 건드렸다. 계단에 다시 가져다 놓기 전까진 말이다. 내가 처음에 덧신을 신고 있던 걸로 봤던 여자가 아마 요리사였던 것 같고 그 사람은 계속 문 근처에서 서빙하던 여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둘 사이가 영 안 좋아 보였다. 저녁 내내 감자 접시가 석탄통에 처박혀 있거나 와인 오프너 손잡이가 빠져서 서빙하는 여자 턱을 때리는 식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 꽤 오래 걸렸다. 젤리비는 평소처럼 한결같았다. 보리오블라가와 원주민들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잔뜩 해줬고 편지도 엄청 많이 받아서 리처드 말로는 편지 봉투 4개가 동시에 그레이비 소스에 빠져 있는 걸 봤다고 했다. 어떤 편지는 여성위원회나 여성 모임의 결의서였고 젤리비는 그걸 우리에게 읽어줬다. 또 어떤 건 커피 재배와 원주민 문제에 흥분한 사람들이 보낸 거였고 몇몇은 답장이 필요했는데 젤리비는 큰딸을 불러 3-4번이나 답장을 쓰게 했다. 정말 바빴고 말 그대로 자기 말처럼 그 일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때 살짝 궁금해졌다. 물고기가 치워진 뒤 빈 의자에 앉은 온화한 대머리 신사. 안경을 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보리오 블라가에 대해 말없이 수동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있었지만 그 정착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지는 않는 듯했다.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원주민일 수도 있었지만 피부색만 보면 원주민은 아닌 것 같았다.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 그가 리처드와 혼자 남았을 때야 그가 바로 젤리비 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젤리비 씨였고 저녁에 옷말이 많은 젊은 남자 퀄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퀄리는 큰 반짝이는 관자놀리에 머리는 뒤로 빗어 넘기고 자신을 인도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에이다에게 젤리비 부인과 젤리비 씨의 결혼을 정신과 물질의 결합이라고 말했다. 이 젊은 남자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고 커피 식민지 사람들에게 피아노 다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원주민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수출 무역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젤리비 부인을 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젤리비 부인, 하루에 아프리카와 관련된 편지가 150통에서 200통 정도 오지 않으셨나요?
또는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젤리비 부인 한 번에 5,000통의 회람을 한 우체국에서 발송하셨다고 하셨죠. 라며 항상 젤리비 부인의 답변을 통역하듯 반복했다. 저녁 내내 젤리비 씨는 벽에 기대어 앉아서 마치 우울한 기분에 빠진 듯 보였다. 그는 식사 후 리처드와 둘이 있을 때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도 무언가 말할 듯 하면서도 결국 아무 말 없이 입을 닫았다. 리처드는 그 장면에 당황했을 것이다. 젤리비 부인은 온통 종이들 속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큰딸에게 가끔씩 글을 써주고 있었다. 또한 컬리와 인간 형제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인간의 형제였고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 얘기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피피와 다른 아이들이 거실 구석에 모여들어 또 다른 이야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틈에 앉아 장화 씨는 고양이 이야기를 속삭이며 들려주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젤리비 부인이 아이들을 떠올리고는 결국 그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다. 피피는 나한테 자기를 침대에 데려가 달라고 울었고 나는 그를 안고 위층으로 갔다. 그런데 붕대 여자가 드래곤처럼 아이들 틈에 뛰어들어 그들을 침대에 눕혔다. 그 후 나는 방을 조금 정리하고 불이 잘 타도록 애쓰며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불이 잘 붙었고 나는 밝게 타오르는 불을 보면 해려왔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니 젤리비 부인이 내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걸 보면 알을 약간 갈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조금 미안했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더 이상 큰 뜻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 우리가 침대에 들 기회를 찾았을 때 우리는 젤리비 부인이 서류 더미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 모습과 젤리비 양이 펜촉을 물고 있는 모습을 두고 떠났다. 정말 이상한 집이네. 에이다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우리 사촌인 자른다이스가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보냈을까? 자기야, 내가 말했다. 정말 혼란스러워. 이해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뭐라고? 에이다가 예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 모든 것, 자기야. 내가 말했다. 젤리비 부인이 원주민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피랑 집안일은 에이다는 웃으면 내 목에 팔을 감았고 내가 불을 보며 서 있는 동안 나에게 너 정말 고요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야. 내 마음을 얻었어. 라고 말했다. 너 정말 생각이 깊어, 에스터. 그런데도 그렇게 밝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도와줘. 네가 이 집에서도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내 사랑스러운 아이. 그녀는 전혀 자신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녀의 좋은 마음 덕분에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였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내가 불 앞에 앉아 조금 있다가 말했다. 500개라도 말해. 에이다가 대답했다. 자기 사촌, 자른다이스. 나는 그에게 정말 많은 걸 빚지고 있어. 그를 어떻게 묘사할지 말해줄 수 있을까? 에이다는 금발의 머리를 흔들면 되게 웃으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녀의 미모와 그녀의 놀람에 대해 한 번 더 신기하게 생각했다. 에스터, 그녀가 소리쳤다. 자기야, 사촌 자른다이스를 묘사해달라고. 자기야,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도 본 적 없다고 에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정말. 그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때 자른다이스 사촌에 대해 이야기하면 눈물을 글썽이던 기억은 있었다. 그가 얼마나 고귀하고 관대한 사람인지 모든 세상 것보다 그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에이다는 그를 믿었다. 자른다이스 사촌은 몇 달 전에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고 에이다는 그 편지를 간단하고 정직한 편지라고 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집에 오게 된 일정을 제안하며 시간이 지나면 이 비참한 챈서리 소송으로 입은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그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리처드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리처드는 한 번 자른다이스 씨를 만난 적이 있지만 그것도 5년 전에 윈체스터 학교에서 한 번뿐이었다. 그는 에이다에게 내가 그들 앞에서 불 앞에 기대어 있었을 때 그가 자른다이스를 상냥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이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자른다이스에 대한 전부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이이다가 잠든 뒤에도 나는 불 앞에 앉아 어떤 집인지 그리고 어제 아침은 왜 그렇게 오래전 일이었을까 이 대해 계속 궁금해 했었다.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조용히 문을 열었고 젤리비 양이 깨진 촛대와 깨진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손에는 달걀컵도 들고 있었다. 잘 자요. 그녀가 매우 투덜거리며 말했다. 잘 자요. 내가 대답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똑같이 투덜거리며 갑자기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미스 클레어 깨우지 마. 그녀는 앉지 않고 불 옆에 서서 달걀컵에 담긴 식초에 잉크로 물든 중간 손가락을 담그고 얼굴에 묻히면서 내내 찡그린 얼굴로 매우 불쾌하게 보였다. 아프리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뭐라고 할까 하다가 잠시 멈췄다. 정말요. 그녀가 말했다.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미스 서머슨. 아프리카가 싫어요. 혐오스러워요. 괴물 같아요. 나는 그녀가 피곤한 거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고 이마를 만지며 지금은 열이 나지만 내일은 식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입술을 내밀고 찡그린 채로 나를 바라봤지만 곧 달걀컵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에이다가 있는 침대 쪽으로 갔다. 정말 예쁘네요. 그녀가 여전히 찡그린 표정으로 불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코아주, 그렇죠. 네, 그럼 많은 걸 알고 있겠죠? 춤도 추고, 음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마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지리와 지구본, 바느질도 잘할 거고, 뭐든지 다 잘할 거죠. 그럴 거예요. 내가 말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글 쓰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엄마를 위해 글을 쓰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저를 보러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보신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당신들의 못된 성격 같아요. 그래도 자신들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시겠죠. 나는 그 여자아이가 울기 직전인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내 자리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희망컨대 내가 느끼는 만큼 그녀를 온화하게 바라보려고 했을 것이다. 정말 부끄러워요. 그녀가 말했다. 알고 있잖아요. 이 집 전체가 부끄러워요. 아이들도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러워요. 아빠는 불쌍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프리실라는 술을 마셔요. 항상 술을 마셔요. 오늘 그녀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고 말하면 정말 큰 거짓말이에요. 저녁 먹기 전까지 마치 술집 같았어요. 그거 알잖아요. 자기야, 나는 몰라. 내가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아주 짧게 말했다.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오, 자기야. 내가 말했다. 내가 말을 못하게 하시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스 서머슨, 자기야. 내가 말했다. 내가 말을 다 못하게 하시면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자기야.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그게 정말 불합리할 거니까요. 나는 내가 말한 걸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녁 때 하인인 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말한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을 듣게 되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걸 고마운 일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야, 자기야, 내가 말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하지만 여전히 그 불만이 가시지 않은 채 이이다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것을 마친 후 그녀는 조용히 돌아와 내 의자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괴로운 듯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갑자기 터져나왔다. 우리 모두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후 내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내 옷에 묻으며 진심으로 사과하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녀는 안 돼, 안 돼, 라며 거절했다. 여기 있고 싶어요. 너는 예전에 소녀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 너가 나를 가르쳐줬다면 내가 너한테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너무 불행하고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요. 그녀를 내 옆에 앉히거나 다른 일을 시키는 건 도저히 설득할 수 없었고 그녀는 무너져가는 의자 하나를 끌어다가 무릎을 꿇은 자리에 놓고 여전히 내 옷을 잡고 있었다. 점차적으로 지친 그 여자는 잠이 들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내 무릎에 기대게 하고 우리 둘을 담요로 덮을 수 있도록 해냈다. 불은 꺼졌고 그 뒤로 그녀는 제가 내려앉은 난로 앞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깨어있어 고통스러웠고 눈을 감은 채 하루의 장면 속으로 빠져들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점차적으로 그 장면들이 흐릿해지고 섞여들었다. 나는 내게 기대어 자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에이다였고 이제는 내가 얼마 전에 헤어진 리딩의 친구들 중 한 명이었다. 이제는 인사하고 미소 짓는데 지친 작은 미친 여자였고 이제는 블릭하우스에서 권위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아니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두운 날이 안개와 싸우며 힘겹게 밝아올 때 나는 눈을 떠 더러워진 얼굴을 가진 작은 유령의 눈을 마주쳤다. 피피는 아기 침대에서 빠져나와 침대에서 옷과 모자를 쓰고 내려왔고 너무 추워서 이를 갖는 듯이 이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Chapter V. A Morning Adventure. 아침 공기는 싸늘했고 안개도 여전히 자욱했지만 자욱했다고 표현한 건 창문이 너무 더럽게 때가 끼어 있어서 한여름 햇살조차 흐릿하게 만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느껴질 불편함은 이미 충분히 짐작이 되었고 또 런던 거리에 대한 호기심도 커서 젤리비 양이 산책을 제안했을 때는 참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엄마는 한참을 더 안 내려오실 거예요. 젤리비 양이 말했다. 그렇게 늦게 내려오셔도 아침 식사가 준비되기까지 또 1시간이 걸려요.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굶든지 아빠는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사무실에 가세요. 제대로 된 아침을 드시는 법이 없어요. 프리실라가 밤에 빵이랑 우유를 내놓긴 하는데 우유가 없을 때도 있고 고양이가 먼저 마셔버릴 때도 있죠. 근데 서머슨 양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전혀 안 피곤해요. 젤리비 양. 산책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도 옷 갈아입을게요. 에이다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곧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피피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를 씻긴 다음 내 침대에 재우는 게 어떨까 제안했다. 피피는 아주 순순히 따라줬고 씻는 내내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표정이랄까 분명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말없이 잘 참고 씻고 나자마자 포근히 잠들었다. 처음엔 혹시 무례한 짓이 아닐까 싶어 망설였지만 집에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란 생각이 곧 들었다. PP를 정리하고 나도 준비하고 에이다도 도우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몸에 열이 올랐다. 젤리비 양은 우리가 내려갔을 때도 여전히 작업실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프리실라는 그 난로에 거무튀튀한 촛대에서 뽑은 양초를 던져 넣으며 불을 붙이고 있었다. 방 안은 어젯밤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일부러 손도 안 댄 것처럼 보였다. 아래층엔 식탁보도 그대로 덮여 있었고 아침 식사 준비라고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온 집안엔 부스러기, 먼지,
휴지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대문 밖엔 주석 맥주잔과 우유통이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우리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가자 주방장은 술집에서 나오는 길이었는지 입을 닦으며 지나갔다. 시계를 보러 갔다고 했다. 그 전에 타비스 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몸을 녹이고 있던 리처드를 먼저 만났다. 우리가 일찍 나와 있는 걸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산책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는 에이다 옆을 지켜주기로 하고 나는 젤리비 양과 앞장서 걷기로 했다. 그런데 젤리비 양은 다시 무뚝뚝한 태도로 돌아가 있었다. 그 아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아니라고 굳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뻔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 데나 괜찮아요. 내가 대답했다. 아무 데나는 결국 아무 데도 아니잖아요. 하며 그녀는 고집스럽게 걸음을 멈췄다. 그럼 아무 데든 가보기나 하자. 내가 달랬다. 그제야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전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나를 끌고 갔다. 신경 안 써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정말이에요? 서머슨 양? 제가 분명히 말했죠. 신경 안 쓴다고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밤마다 머리 번들번들 빛나는 얼굴로 들이닥쳐서 무려 무드셀라 할아버지만큼 늙을 때까지 들이닥친다 해도 전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나 엄마나 완전 바보 같은 짓만 하잖아요. 예. 나는 그녀의 거친 말투와 지나친 강조에 놀라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라는 게, 자식의 도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서머슨 양. 엄마는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시나요? 전부 공공일과 아프리카에 바치셨잖아요. 그럼 이제 공공이랑 아프리카가 자식 노릇도 해드려야죠. 저보다 훨씬 관계 깊은 쪽 아닐까요? 충격 받으셨다고요? 좋아요. 저도 충격이에요. 그럼 둘 다 충격받은 거네요. 됐죠. 그러고는 더욱 발리 걸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하지만요. 그 사람이 또 오고 또 온다 해도 전 절대 상관 안 해요. 정말 싫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그 사람하고 엄마가 떠드는 그 허튼 소리들이에요. 우리 집 앞 보도블록조차 그 모순덩어리 가식들을 매일 지켜보면서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다는 게 이상할 지경이에요. 진짜 웃기죠. 나는 그녀가 어젯밤 저녁 식사 뒤에 등장했던 그 청년, 콸 양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더 이상 이 불편한 이야기를 이어갈 필요는 없었다. 리처드와 에이다가 다가오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주라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끊기자 젤리비 양은 다시 침묵에 빠져 무뚝뚝하게 내 옆을 걸었고 나는 길게 이어진 런던 거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벌써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마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가게 창문을 꾸미고 쓸고 닦는 상인들의 손길, 그리고 쓸어낸 먼지 더미 속에서 핀이나 잡동사니를 찾는 누더기 차림의 기이한 인물들까지 모든 게 경이로웠다. 그때 리처드가 에이다에게 명랑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사촌, 우린 평생 이첸설이라는 늪에서 못 뻗어나는 거야. 어제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로 다른 길로 돌아왔더니 어이쿠, 맙소사. 저기 또 그 할머니잖아. 정말이었다. 어제 그 자세 그대로 앞에서 꾸벅 인사하며 미소를 띠고는 어제처럼 우쭐한 말투로 말했다. 자엔다이스의 후견인들,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나에게 꾸벅 인사하자 나는 말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 계시네요. 부인. 그럼요. 전 보통 법정이 열리기 전에 이 근처를 산책하죠. 조용하거든요.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기 좋아요. 그녀는 유난스럽고 품위 있게 말했다. 오늘의 업무는 많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챈서리 법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따라가기 힘든지 아세요? 저 사람 누구예요? 서머슨 양. 젤리비 양이 속삭이며 내 팔을 꽉 기며 물었다.
하지만 그 노부인은 귀가 예리했다. 우리 대신 대답해버렸다. 소송린이지. 예약 잘 부탁해. 난 서류도 챙기고 법정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해. 혹신 어도 자엔다이스 소송에 관련된 청년 중 한 명이니 그녀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며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하며 말했다. 리처드는 어제 무심했던 걸 만회하고 싶은 듯 젤리비 양은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하, 노부인이 말했다. 판결을 기대하지 않는구나. 그럼 늙긴 늙겠지. 그렇지만 아주 늙진 않겠네. 오, 절대 아니지. 여긴 링컨스 인가든이란다. 난 이곳을 내 정원이라고 불러. 여름이 되면 정말 꽃이 만발한 휴식처 같거든. 난 긴 휴정 기간 동안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지. 명상하면서 말이야. 긴 휴정 기간. 정말 길지 않니? 우리는 그녀가 그 대답을 기대하는 듯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뭇잎이 지고 꽃도 다 져서 대법관 재판정에 바칠 꽃다발도 더 이상 만들 수 없을 때가 되면 노부인이 말했다. 그게 휴정이 끝났다는 신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6번째 봉인이 다시 세상을 지배해. 자, 우리 집 좀 보고 가요. 좋은 징조가 될 거예요. 젊음과 희망, 아름다움 같은 건 제 집엔 정말 드물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걸 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젤리비 양과 나를 이끌며 이처드와 에이다도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이처드를 바라봤지만 그는 반쯤은 재미있고 반쯤은 궁금하다는 듯 웃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노부인은 계속 우리를 끌고 갔고 리처드와 에이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그녀는 계속 친절하고 은근한 표정으로 자기는 근처에 산다고 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바로 근처에 살고 있었고 우리가 그녀를 맞춰준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옆 골목에 난 작은 문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뜻밖에도 좁은 뒷골목에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자, 올라오세요. 그녀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가게였다. 고물병 창고. 조금 더 아래에는 길고 가느다란 글씨로 해양 물품 취급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창문 한쪽에는 붉은 종이 공장에서 헌 옷자루를 수레에 실어내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쪽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뼈 삽니다. 주방 쓰레기 삽니다. 고철 삽니다. 폐지 삽니다. 남녀 의류 삽니다. 온갖 걸 사기만 하고 파는 건 없는 것 같았다. 창문 안쪽 여기저기엔 각종 더러운 병들이 가득했는데 구두약병, 약병, 진저비어병, 소다수병, 피클병, 와인병, 잉크병까지 다양했다. 이 잉크병들을 보니 이 가게가 법률가들 근처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펍과 관계 있는 듯하면서도 지저분한 거리에 변두리 친척 같은 인상이랄까? 문 앞에는 낡고 삐걱거리는 벤치 위에 법률 서적, 전부 굿펜스라고 쓰인 책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엔 법률 문서체로 쓰인 글도 있었는데 켄지와 카보이의 사무실에서 본 서류와 똑같았다. 그중 한 장은 가게 일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는데 45세의 성실한 남성이 정서 혹은 필사를 빠르고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연락처 미스터 크루크 씨, 니모 앞으로 라고 적혀 있었다. 가게 안에는 중고 가방들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안쪽에는 금이 간 양피지 두루마리와 낡고 구겨진 법률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리처드가 우리에게 속삭이길. 저기 저 뼈더미 봐 의뢰인들의 뼈라고 해도 믿겠어. 하자. 진짜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가게는 링컨스인의 벽에 가려져 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기에 안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한 노인이 든 랜턴 덕분에 내부가 드러났다. 그는 안경을 쓰고 털모자를 쓴 말라 비틀어진 노인이었고 머리는 어깨 사이로 움츠러든 채 입에선 김이 피어올랐다. 마침 호만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목이며 턱, 눈썹까지 하얀 털로 뒤덮였고 피부는 울퉁불퉁하고 주름이 깊어 마치 눈 속에 박힌 나무 뿌리 같았다. 어이, 어이, 그가 말했다. 팔 거라도 있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걸음 질치고 근 오부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하던 중이었고 리처드는 우리가 집 위치도 알았으니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며 정중히 말했지만 근 오부인은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우리 방문이 자신에게 좋은 징조라도 되는 듯 간곡하게 조금은 엉뚱하게 잠깐만이라도 방을 보고 가자고 졸랐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거절할 방법이 없다고 느꼈다. 우리 모두 호기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리처드는 웃으며 잠깐 보고 가자고 했고 근 오이는 그래 기분 좀 맞춰줘. 금방 끝나. 문이 고장났으면 가게로 들어가면 돼. 하며 우리를 재촉했다. 우리 집주인. 크룩입니다. 노부인은 그를 소개하면서도 마치 신분 차이가 큰 듯 도도하게 말했다. 이 동네에선 대법관이라고 불려요. 이 가게는 chancery 법정이라고도 불리죠.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오, 제가 보장해요. 아주 괴짜랍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여러 번 흔들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를 툭툭 두드리며 그가 좀 미쳤다는 암시를 했다. 노인이 그걸 듣고는 킥킥 웃었다. 맞긴 맞지. 그가 랜턴을 들고 앞장서며 말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대법관이라 부르고 이 가게를 챈설이라 부르는지 알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리처드가 건성으로 말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말했다. 카스톤. 노인이 천천히 그 이름을 말하며 엄지손가락에 표시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름들을 말하면서 각각 다른 손가락에 하나씩 짚었다. 그래, 바벌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클레어라는 이름도 있었고, 데드락이라는 이름도 있었던 것 같군. 진짜 월급 받는 대법관만큼이나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리처드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와 이다에게 말했다. 그렇지. 노인이 혼잣말에서 천천히 깨어나며 말했다. 그래, 톰 자엔다이스 실례 좀 하겠소. 내가 친척이라서. 하지만 법정에선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지. 지금 저 여인처럼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 그는 자기 세입자인 노부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톰 자엔다이스는 자주 이 가게에 들렀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나 다시 시작될 때면 자꾸 가만히 있질 못하고 어슬렁거리며 동네 상점 주인들한테 챈서리엔 절대 얼씬도 마시오. 라고 말하고 다녔지. 왜냐하면 그가 그랬소. 그건 천천히 돌면서 사람을 갈아버리는 맷돌에 들어가는 거요. 천천히 타 죽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벌 한 마리씩 질러서 죽이는 거요. 한 방울씩 받들여서 익사시키는 거요. 한 톨씩 미치게 만드는 거요. 그는 한숨을 쉬며 그 친구가 여기 지금 그 아가씨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거의 자살하려던 적도 있었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날 그는 이문으로 들어왔지. 노인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가상의 동선을 그리며 말했다. 그가 그랬던 날, 동네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었소. 그날, 이문으로 들어와 저쪽 벤치에 앉았고 나한테 말했지. 그땐 내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소. 크룩, 포도주 한 파인트만 가져다 주게. 요즘 우울하네. 내 소송이 또 시작됐는데 이번엔 진짜 판결에 가까워진 것 같거든. 난 그를 혼자 두기 싫어서 길 건너 선술집으로 가보자고 설득했어. 저 골목 건너편. 그러니까 챈서리 레인 맞은편이지. 난 그 뒤를 따라갔고 창문으로 들여다봤지. 그가 벽난로 앞 알랑의자에 앉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보며 아, 이제 좀 괜찮겠구나 싶었소. 그런데 난 돌아오자마자 총성이 들렸지. 팡! 하고 울려 퍼져서 여광까지 흔들리더군. 난 뛰쳐나갔고 이웃들도 몰려 나왔소. 우리 20명쯤이 동시에 외쳤지. 톰 자엔다이스 라고. 노인은 거기서 말을 멈췄다.
우리를 빤히 바라보더니 들고 있던 랜턴을 내려다보고는 후불어 불을 껐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다. 결국 우린 다 맞았던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날 오후 법정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던지 대법관이고 뭐고 다들 평소처럼 웅얼웅얼 중얼거리며 사건을 뒤적이더군.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 걸 한마디도 듣지 못한 척하면서 말이오. 아니면 아예 상관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지. 혹시라도 들었더라도 말이오. 참. 사실 새들이 노래를 많이 하도록 두지는 않아요. 조그맣고 늙은 여인이 말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법정에서 논쟁을 달아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노래하면 머릿속이 헷갈리거든요. 제정신이 아주 맑아야 하잖아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아이들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좋은 징조의 날이니 마음껏 노래하게 두죠. 점음에게 경의를.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희망에게 다시 한번 웃으며 인사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게 또 한 번의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자, 햇빛도 좀 들여볼까요? 새장 안의 새들이 몸을 부스러기며 지저귀기 시작했다. 공기를 많이 들이진 못해요. 그녀는 말했다. 방은 답답했기에 환기가 절실했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워 보였다. 아래층에서 보신 고양이 레이디 제인 말이에요. 그 아이가 이 새들을 노리거든요. 하루 종일 저 창가 난간에 엎드려서 노려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녀는 음산한 속삭임으로 말을 이었다. 그 아이의 본능적인 잔인함이 이 새들이 언젠가 자유를 되찾을까봐 하는 질투심으로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곧 판결이 나올 거라는 제 기대 때문일까요? 그 아이 정말 교활하고 아기가 가득하답니다. 가끔은 말이에요. 저 아이가 고양이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 속 늑대가 아닐까 싶어요. 문에서 떼어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처 교회에서 9시 반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그녀는 우리가 애써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 일어섰다. 종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 방문을 마무리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입장할 때 탁자에 두었던 서류 가방을 급히 집어들며 우리에게 물었다. 혹시 당신들도 법정에 가는 길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그녀를 붙잡지 않겠다고 하자 그녀는 문을 열고 우리를 아래층까지 배웅하려 했다. 이렇게 좋은 징조가 있는 날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해야 해요. 그녀는 말했다. 대법관님이 오늘 아침 제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그녀는 다시 속삭이며 우리에게 귀띔했다. 이 집 전체가요. 이상한 잡동사니로 가득하답니다. 집주인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사들인 건데 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분이라서요. 우리가 2층을 지나갈 때는 그녀가 잠시 멈춰 어두운 문 하나를 조용히 가리켰다. 저기 사는 분은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법률 문서 필사하는 분이에요. 동네 아이들 말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돈은 대체 어디다 쓴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듯했다. 을 반복하며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며 소리조차 채어나가지 않게 조심했다.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그 가게를 다시 통과해 밖으로 나가려 할 때 그 늙은 남자 크록씨는 마치 바닥에 우물처럼 파인 곳에 패종이 묶음을 집어넣고 있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옆에는 분필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묶음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벽에 삐뚤빼뚤한 표시를 그어가며 정리하고 있었다. 리처드와 아다, 그리고 젤리비 양, 그리고 조그만 여인은 먼저 그를 지나쳤고 나도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가 내 팔을 톡 건드리더니 벽에 제2자를 적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글자는 끝에서부터 거꾸로 써내려갔다. 활자체가 아니라 켄지와 카보이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서기가 썼을 법한 필기체 대문자였다. 읽을 수 있겠어.
그가 날 예리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아주 뚜렷하네요. 그럼 이건 뭔가? JJ요. 그는 다시 나를 힐끔 보더니 문 쪽을 쳐다본 후 그 글자를 지우고 이번엔 소문자 어를 적었다. 이건 나는 대답했고 그는 그것마저 지우고 아를 썼다. 그는 그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그러나 글자를 항상 끝에서부터 거꾸로 써가며 잔다이 쓴 라는 단어를 하나도 두 글자를 나란히 남기지 않은 채 벽에 쓰고는 지웠다. 이게 무슨 단어지? 내가 대답하자 그는 낯설고 기묘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블리크 하우스라는 단어도 하나하나의 글자를 다로 써내고 그때마다 지워가며 완성했다. 내가 다 읽고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그는 도 웃었다. 허허. 크룩 씨가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래봬도 기억력만으로 흉내내는 재주는 좀 있죠. 아가씨, 비록 글자도 못 읽고 못 쓰는 몸이지만 그는 그다지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었고 그의 고양이는 위층 새들과 같은 피를 나눈 친척이라도 되는 듯 나를 악에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리처드가 문가에 나타나 서머슨 양 머리카락 팔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절대 유혹당하지 마세요. 크룩 씨 창고에 이미 머리카락 자루가 3개나 있으니까요.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몹시 불편한 채로 거기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서둘러 크룩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합류했다. 조그마한 여인은 매우 정중하게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어제 말했던 대로 아다와 내게 토지를 양도할 의지가 있다는 약속도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골목길을 빠져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크룩 씨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고 둥근 안경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고양이가 얹어 있었고 고양이의 꼬리는 그의 털 달린 모자 옆에서 깃털처럼 위로 쭉 솟아 있었다. 런던에서의 아침으로는 꽤나 모험이었지. 리처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사촌, 사촌. 챈서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치겠어. 저도 그래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언제나 그랬어요. 아다가 대답했다. 제가 아마도 수많은 친척들과 남들에겐 적인 셈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도 제게 적일 테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망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평생을 이렇게 혼란과 불화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누군가는 옳고 또 그릇된 편도 있을 텐데 수십 년 동안 진심 어린 판사가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믿기 어렵죠. 그러게 말이야. 사촌. 리처드가 맞장 붙였다. 정말 이상해. 이렇게 낭비적이고 무의미한 체스 게임이라니. 어제 그 조용하고 태평스러운 법정이 실제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담은 말판 위에 장기판인지 생각하니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팠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라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머리가 지끈거렸고 혹시 바보이거나 악당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 그래도 아다아다라고 불러도 되지. 물론이죠. 리처드 사촌. 아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쨌든 챈서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진 못할 거야. 다행히도 우리는 좋은 친척분 덕분에 함께하게 됐고 이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리처드 사촌. 아다가 조용히 말했다. 젤리비 양은 내 팔을 살짝 쥐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미소로 답했고 그 후 우리는 기분 좋게 나머지 길을 함께 걸었다. 우리가 도착한 지 30분쯤 되었을 때 젤리비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후 1시간 동안 아침 식사를 위한 여러 물건들이 하나둘 식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젤리비 부인이 아마도 평소처럼 자고 일어난 건 맞겠지만 옷은 전혀 갈아입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내내 그녀는 매우 바빴다. 그날 아침 우편물로 보리오 블라가에 관련된 서신이 대량으로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매우 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다리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끊이지 않았다. 그 다리는 마치 고난과 사고의 달력을 몸에 새기고 있는 듯했다. 피피는 1시간 반 동안 실종되었다가 결국 뉴게이트 시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돌아왔다. 하지만 젤리비 부인은 그의 실종과 귀가 모두를 마치 날씨 얘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그 침착함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다시금 근질기게 캐디에게 구술을 시키고 있었고 캐디는 우리가 처음 봤을 때처럼 잉크 범벅 상태로 점점 돌아가고 있었다. 오후 1시 마차가 도착했고 우리의 짐을 실을 마차도 함께 왔다. 젤리비 부인은 우리의 후견인 자디스 씨에게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고 캐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배웅하러 나왔다. 그녀는 복도에서 나를 꼭 안고 이마에 키스해 주었고 계단 앞에 서서 펜을 깨물며 울먹였다. 피피는 다행히도 잠들어 있었고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사실 나는 그가 날 찾아 뉴게이트 시장까지 간 게 아닐깐 애심 걱정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마차 뒤편에 올라탔다가 곧 굴러 떨어졌고 우리가 마차를 타고 타비즈인 TH업EIS인을 벗어날 때 아이들은 골목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Chapter Vi. Quiet at home. 날이 점점 더 밝아졌고 서쪽으로 향할수록 햇살도 더 눈부셔졌다. 우리는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공기 속을 지나가며 끝이 보이지 않는 거리의 규모와 반짝이는 상점들, 복잡한 교통과 거리마다 붐비는 사람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모습은 마치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난 듯했다. 도시를 점점 벗어나자 교외로 접어들었다. 그곳만 해도 눈에는 꽤 큰 마을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러다 마침내 진짜 시골 길로 들어섰다. 풍차가 돌고 건초더미가 쌓여 있고 이정표가 서 있고 농부들의 마차가 지나가며 오래된 건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흔들리는 간판, 말급수대, 들판과 나무, 울타리들이 이어졌다. 거대한 도시를 뒤로하고 푸른 시골 풍경을 마주한 순간 그 조화로운 풍경이 너무나도 근사했다. 빨간 장식과 맑은 종을 단말들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지나갈 때 종소리가 흘러나왔고 우리 셋은 그 종소리에 맞춰 노래라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기분이 들떴다. 이 길 점점 내 이름이랑 같은 위팅턴 이야기를 더 올리게 하네. 그리고 저 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이야. 뭐야, 왜 멈췄지? 마차가 멈췄고 앞서 가던 마차도 멈췄다. 말들이 선 뒤에도 종소리는 계속 잔잔하게 울렸고 가끔 말이 고개를 흔들거나 몸을 털면 그때마다 작게 종이 울렸다. 우리 마부가 마차꾼한테 가네. 어라, 저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온다. 그 마차꾼이 우리 마차 문 앞에 섰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 리처드가 그를 유심히 보며 말했다. 모자에 아다 이름이 써 있어. 그의 모자엔 우리 셋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다. 모자띠 안에 쪽지가 3장 꽂혀 있었고 각각 아다, 리처드, 그리고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차꾼은 하나씩 이름을 읽고 그 사람에게 쪽지를 건넸다. 리처드가 누구에게서 온 거냐고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주인님이요. 그리고는 모자를 다시 눌러쓰고 채찍을 튕기며 종소리를 울리며 멀어졌다. 저 마차 혹시 자엔다 있으시거야? 리처드가 마부에게 물었다. 예, 런던 가는 길입니다. 쪽지를 열어봤다. 내용은 모두 같았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안하고 부담 없이 만나길 바란다. 오랜 친구처럼 마주해서 과거는 굳이 꺼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너에게도 아마 편할 거고 나한텐 분명 위안이 될 거야. 그러니 마음을 담아 인사를 보낸다. 존 자엔다이스. 나는 아다날 이처드보다 덜 놀랐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나에게 유일한 의지이자 후견인이었던 그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조차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은 말로 꺼내기엔 너무 무거웠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감사를 어떻게 하지 않고 만날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리처드와 아다는 둘 다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자엔다이스 씨는 누가 자기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걸 몹시 거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였다. 감사 인사를 들을 바엔 차라리 도망칠 뿐이라는 이야기. 아다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어머니가 자엔다이스 씨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감사 인사를 하러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가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보자마자 뒷문으로 도망쳤고 무려 석 달 동안 행방을 감췄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우리 셋은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다. 다른 주제로 잠시 새더라도 금세 다시 돌아와서는 그 집이 어떤 모습일지, 도착하자마자 그를 만날 수 있을지, 그는 뭐라고 말할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런 상상을 계속 반복했다. 길이 질척거려서 말들이 힘들어 했지만 도보길은 괜찮았기 때문에 언덕길에선 내려 걸었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도 우리는 계속 걷고 싶어졌다. 바넷에 도착했을 땐 새말들이 대기 중이었지만 방금 먹이를 먹은 참이라 기다려야 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넓은 초지와 옛전쟁터를 걸었다. 이런저런 일로 시간이 지체되어 짧은 하루가 다 가고 긴 밤이 드리운 후에야 세인트 울번스에 도착했다. 우리가 가야 할 블리크 하우스는 그 근처였다. 이쯤 되자 모두들 긴장감에 눌려 있었고 리처드조차 괜히 돌아가고 싶다는 말까지 꺼냈다. 날씨는 차가웠고 리처드는 아다와 나를 정성껏 감싸줬지만 우리 둘은 손발이 떨릴 정도였다. 마을을 돌아 나갈 때 마부가 등을 돌려 뭔가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리처드는 말했다. 거의 다 왔대. 우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차 밖을 내다봤다. 리처드는 아다가 혹여 흔들릴까봐 그녀를 붙잡았고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언덕을 바라봤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마부는 채찍으로 그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가 블리크 하우스입니다. 그는 말을 몰아 언덕길을 빠르게 올라갔다. 바퀴는 흙을 튀기며 마치 물방울처럼 먼지를 흩날렸다. 불빛은 보였다가 사라지고 또 보였다가 또 사라졌고 그러다 마침내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지나 환히 빛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집은 오래된 고풍스러운 모습이었고 지붕 위에는 세 개의 뾰족한 곡대기가 있었으며 둥근 진입로가 현관까지 이어졌다. 마차가 멈추자 깊은 종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울렸고 멀리서 개들이 짖었다.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졌고 말들의 숨에선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우리는 어쩐지 정신이 아득한 채로 그 따뜻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다, 사랑하는 아다, 그리고 에스더,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뻐. 리처드, 지금 손이 하나라도 남아 있었다면 너랑도 인사했을 텐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밝고 환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다. 한 팔은 아다의 허리를, 다른 팔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우리 둘을 다정하게 한 번씩 뺨에 입을 맞춘 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으로 붉게 물든 작은 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다시 한번 입을 맞추고는 팔을 풀며 벽난로 옆에 미리 꺼내둔 소파 위에 우리를 나란히 앉았다. 마음 같아선 뭐라도 표현하고 싶었지만 괜히 그러다간 이 사람이 문 열고 도망쳐버릴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이제 리처드, 그가 말했다. 이제 손이 남았구나.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연설보다 낫지. 만나서 정말 반갑다. 여긴 내 집이다. 몸 좀 녹여. 리처드는 두 손으로 그와 악수했다. 존중과 솔직함이 자연스럽게 섞인 태도였다.
다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너무 강해서 혹시라도 잔언 너무 친절하군요. 같은 말이 그의 금기어라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까 겁이 날 정도였다. 그는 모자와 외투를 벗어놓고 우리 곁으로 와 벽난로에 손을 내밀었다. 길은 어땠어? 젤리비 부인은 마음에 들었고 자른다이스 씨가 아다에게 물었다. 아다가 대답하는 사이 나는 슬며시 그의 얼굴을 살펴봤다.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관심 가득한 눈길이었다. 그의 얼굴은 생기 있고 활달했으며 표정이 끊임없이 변했다. 머리칼은 은빛이 도는 회색이었고 50대보단 60에 가까워 보였지만 몸은 반듯하고 건강해 보였다. 그가 우리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부터 목소리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맴돌았는데 지금 문득 그의 눈빛에 떠오른 따뜻한 표정 때문에 6회전 마차에서 만났던 그 신사와 연결이 됐다. 틀림없었다. 그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한 순간 나는 겁이 덜컥 났다. 내 눈빛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문 쪽을 힐끗 보았는데 그 길로 튀어버릴까봐 심장이 철렁했다. 그래도 다행히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젤리비 부인은 어땠나? 아프리카를 위해 애쓰시더라고요. 내가 말했다. 고결하지. 자른다이스 씨가 답했다. 하지만 아다랑 똑같은 말이야. 아다가 뭐라고 했는지는 못 들었지만 다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리처드와 아다를 힐끗 봤다. 둘 다 눈으로 나에게 얘기하라고 애원하는 중이었다. 그냥 집안일에는 좀 무심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정곡이야. 자른다이스 씨가 외쳤다. 나는 또다시 약간 놀랐다. 그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어. 일부러 거기 보냈을지도 모르지. 그냥 아무래도 집안의 의무를 먼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어떤 책임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젤리비 애들 상태는 정말이지. 리처드가 도와주려며 끼어들었다. 말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완전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좋은 뜻에서 하는 거야. 자른다이스 씨가 급히 말했다. 바람이 동풍이라 그렇지. 저희가 올 땐 북풍이었는데요. 리처드가 말했다. 리처드, 자네 말이 맞아. 자른다이스 씨가 벽난로를 쑤시며 말했다. 맹세코 지금은 동풍이거나 곧 동풍이 될 거야. 이상하게 기분이 꺼림칙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꼭 동풍이 불더라고. 류머티즘인가요? 리처드가 물었다. 그런가 봐. 리처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젤리비 애들은 내가 걔들 걱정했지. 진짜, 맙소사. 이건 동풍이야. 그는 말을 잇는 동안 몇 번이고 방안을 서성였고 손에는 난로 쑤시개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딘가 엉뚱하지만 참 정이 가는 모습이었다. 우리 셋 모두 그 모습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렸다. 자른다이스 씨는 아다와 내 팔을 각각 끼고 리처드에게 촛불을 챙기라 말한 뒤 우리를 데리고 방을 나서려다 말고 다시 멈췄다. 그 젤리비 애들 말인데 혹시 그러니까 말이지. 비라도 왔다면 설탕 사탕이나 세모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어땠을까? 자른다이스 씨가 물었다. 아, 그게요. 아다가 급히 말하려 했지만 좋아, 예쁜 아가씨. 그런 말투 좋아. 사촌이라고 부르니 기분 좋네. 사촌존이라 해도 좋고 그럼 사촌존 아다가 웃으며 다시 말했다. 하하, 아주 좋아. 자연스럽고 좋아. 그래, 뭐라고 했지. 비는 안 왔지만요. 에스더가 내렸어요. 그래, 자른다이스 씨가 물었다. 그 에스더가 뭘 했는데? 왜냐면 말이야, 존 사촌. 아다가 그의 팔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는 나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지만 말이다. 에스더는 아이들한테 바로 친구가 되어줬어요. 애들 돌보고, 재우고, 씻기고, 옷 입혀주고, 이야기 들려주고, 조용히 시켜주고, 기념품도 사다 줬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피피를 데리러 나갔다가 조그만 나무말 하나 사줬을 뿐인데. 그리고요, 존 사촌, 제일 큰 애인 캐롤라인도 에스더가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줬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얼마나 신경 써줬고요. 친절하기도 얼마나 친절했는지. 아니, 안 들었단 말은 안 돼요. 에스더, 정말이에요.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사촌존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내게 키스하더니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당차게 말했다. 어쨌든요, 사촌존, 저한테 이런 동물을 붙여주셔서 감사드릴게요. 그 말은 마치 그에게 이제 도망가 보시지 하고 도전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다행히 그는 달아나지 않았다. 리처드, 아까 뭐라고 했지? 바람이 어디에서 분다고 했더라. 자른다이스 씨가 물었다. 우리가 내려올 때는 북풍이었어요. 선생님, 맞아. 동풍 아니었네. 내가 잘못 알았군. 자, 얘들아, 이제 너희 집을 보러 가자. 그 집은 참 이상하면서도 즐거운 구조였다.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고, 방을 다 본 줄 알았는데도 또 새로운 방이 불쑥 나타나고, 작은 복도와 홀이 군데군데 숨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 아주 오래된 시골 오두막 같은 방이 숨어 있어서 격자무늬 창밖으론 덩굴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처음으로 들어간 내 방도 그런 방이었다. 지붕은 울퉁불퉁했고 굴뚝은 벽난로 위에 나무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주위엔 새하얀 타일이 촘촘히 둘러져 있었고 그 타일마다 불꽃이 작게 비치고 있었다. 거기서 두 계단을 내려가면 작고 사랑스러운 응접실이 나왔고 창밖으론 곶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이 방은 이제부터 아다와 내가 함께 쓰기로 한 방이었다. 거기서 다시 세 계단을 올라가면 아다의 침실로 연결되는데 넓은 창문 너머로 별빛 아래 검은 들판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창가에는 속이 움푹 들어간 창문 벤치가 있었고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아다 셋쯤은 숨겨도 모를 만큼 널찍했다. 그 방을 지나면 작은 갤러리가 나왔고 이 갤러리를 통해 다른 두 개의 안방으로 이어졌으며 얕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따라 다시 아래층 복도로 내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다의 방문이 아니라 처음 들어왔던 내 방문으로 나가면 그 문 옆에서 예상치 못하게 갈라진 비틀린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빨래 짜는 기계며 삼각형 테이블, 정체불명의 인도식 의자, 소파이자 상자이자 침대인 마치 대나무 뼈대 같기도 하고 새장 같기도 한 물건 등이 있는 복도로 이어졌다. 그 의자가 어떻게, 누가, 언제 들여온 건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길을 따라가면 리처드의 방이 나왔는데 서재 반, 응접실 반, 침실 반이 섞인 듯한 방으로 꽤 아늑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 방을 지나면 자른다이스 씨의 방이 나왔다. 1년 내내 창문을 열어두고 자며 침대는 아무 장식 없이 방 한가운데 공기 좋게 두었고 옆방엔 찬물 욕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방에서 또 복도로 나가면 뒤쪽 계단이 있었고 마구간 밖에서는 말들을 손질하며 버쳐 저리 가 같은 소리가 울렸다. 돌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말들이 자꾸 미끄러지곤 했다. 어떤 방이든 문이 2개 이상이라 만약 아다 방에서 나와 다시 내 방을 지나가거나 다른 문을 통해 나오면 낯선 아치형 통로와 방계단을 지나 다시 현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다시 여기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가구들도 집처럼 약간은 오래된 듯 약간은 옛날풍이었다. 아다의 방은 말 그대로 꽃천지였다. 침대 시트며 벽지며 벨벳 쿠션, 자숙 커튼, 굳어있는 듯한 의자 2개까지 전부 꽃무늬였고 그 옆에는 조그만 스툴이 마치 시중드는 하인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응접실은 연두빛이었고 벽엔 유리 액자 속 놀란 새들 그림이 가득했다. 그 새들은 진짜 송어가 유리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걸 응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반질반질하고 갈색이라 그 자체로 음식처럼 보였다. 그 외에도 쿡 선장의 죽음 장면,
중국에서 차를 만드는 전 과정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내 방엔 둥근 판화로 각 자를 그려 놓았는데 6월은 짧은 허리 치마에 커다란 책모자를 턱 밑에 묶은 아가씨들이 건초를 말리는 그림이었고 10월은 멋들어진 귀족들이 삼각모를 쓰고 교회 첨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림이었다. 집 전체엔 크레용으로 그린 반신 초상화가 가득했지만 너무 흩어져 있어서 내 방에 젊은 장교 형제가 도자기 진열장 안에 있고 그 동생 신부의 노년 모습은 아침 식당에 있었다. 그 대신 나는 퀸 앤 시대의 천사 넷이 한드긋한 신사를 천국으로 힘겹게 데려가는 자수 그림 하나, 그리고 과일, 주전자, 알파벳이 그려진 자수 작품 하나를 갖게 되었다. 옷장부터 의자, 테이블, 커튼, 거울, 핀 쿠션, 향수병까지 모두 고르지 않았지만 참 아기자기하고 정갈했다. 모든 방에는 하얀 시트가 빛났고 어디든 서랍만 있으면 장미잎과 라벤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창문마다 커튼 그림자가 은은히 비치고 별빛 아래 따뜻한 불빛이 번지고 있었으며 어딘가에서는 저녁 준비로 바삐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바깥 바람은 아주 살짝만 불어와 집안의 모든 것들에 조용히 화음을 얹어주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블릭하우스에서 처음 받은 인상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마음에 들었다니 기쁘군. 자른다이스 씨는 우리가 다시 아다의 응접실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말했다. 별다른 멋은 없지만 아늑한 집이야. 너희처럼 반짝이는 얼굴이 있으니 더더욱 그렇고 이제 저녁까지는 30분 남짓 남았네. 여긴 아무도 없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존재 하나 빼고는 아이지. 아이들을 둬요, 에스터. 아다가 물었다. 말 그대로 아이는 아니고 자른다이스 씨가 말을 이었다. 나이로는 성인이에요. 최소한 나만큼은 되었지. 하지만 순수함이나 신선함, 세상 일엔 영소질 없는 천진난만함으로 보면 그냥 아이나 다름없어요. 우린 그가 아주 흥미로운 사람일 거라고 느꼈다. 그 사람은 젤리비 부인도 알아요.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예요. 진지하게 마음먹었으면 전문 연주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림도 꽤 그려요. 마찬가지로 아마추어지만 실력이 없진 않아요. 매너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삶에선 운이 없었고 추구하는 일마다 잘 안 됐고 가정사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그는 아이니까요. 혹시 그 사람도 자식이 있단 말씀이세요? 리처드가 물었다. 그래, 릭. 6은 좋게 될 거야. 아니, 그보다 더 많겠지. 10 가까이 될지도. 근데 그 애들을 돌본 적은 없어. 어떻게 돌보겠어?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는 아이야, 알잖아. 그럼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자란 건가요? 리처드가 또 물었다. 뻔하지 뭐.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자란다기보다 질질 끌려서 크는 거라고들 하지. 스킨폴의 아이들도 그렇게 대충 커버렸어. 아, 바람이 또 돌아가는 것 같군. 좀 느껴지네. 오늘 밤은 꽤 날이 서네요. 리처드가 말했다. 그렇지. 확실히 노출된 자리지. 블리크 하우스란 이름도 어딘가 음산하잖아. 어쨌든 너희도 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같이 가자. 짐이 도착했고 손 닿는 곳에 있어선 안 금방 옷을 갈아입고 온 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하녀가 방에 들어왔는데 아다를 따라다니던 아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아이였다. 그녀는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었고 안에는 라벨이 붙은 열쇠 꾸러미 2개가 들어있었다. 이거 아가씨들이라고 했어요. 저요. 내가 되물었다. 살림 열쇠들이래요, 아가씨. 그녀는 내가 놀란 걸 보곤 자기 자신도 살짝 놀란 듯 덧붙였다. 혼자 계시게 되면 바로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선멋은 아가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큰 열쇠 꾸러미가 살림 열쇠고 작은 건 지하실이에요. 내일 아침에 원하시는 시간에 제가 압축장이나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리기로 했어요. 나는 아침 6시 반에 보자고 하고
그녀가 나간 뒤 바구니를 보며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맡겨진 책임이 너무 커 보여서 그랬다. 그러다 아다가 들어와선 애가 열쇠 이야기를 들려주자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듯 나를 믿어주었다. 그 말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무감각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일일 거다. 물론 그건 아다 특유의 친절이란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착각하겐 봐두는 게 좋았다. 나는 그런 기분이 좋았다. 우리가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리처드에게 학창 시절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던 스킨풀 씨를 소개받았다. 그는 작고 반짝이는 인상이었고 머리는 큰 편이지만 얼굴은 섬세하고 목소리는 달콤했다. 그 사람에겐 무언가 완전히 매혹적인 면이 있었다. 하는 말이 하나같이 자연스럽고 경쾌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자른다이스 씨보다 마르고 피부도 더 건강하게 붉었고 머리칼도 더 갈색 빛이어서 나이도 어려 보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 든 사람이라기보단 어딘가 상처 입은 청년 같은 인상이었다. 머리나 옷차림에도 일부러 꾸미려는 정성은 없었고 느슨한 목도리며 흐트러진 머리는 화가들이 자화상에서 종종 그리는 그런 분위기였다. 평범한 인생 경로를 따라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은 사람이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킨폴 씨는 원래 의사로 교육을 받았고 한때는 독일의 어떤 왕자의 집에서 의사로 일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무게나 치수 같은 현실적인 것엔 워낙 젬병이라 약 처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디테일엔 전혀 소질이 없다는 거였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왕자가 피를 빼달라거나 무슨 치료를 부탁할 때면 스킨폴 씨는 의뢰 침대에 누워 신문을 읽거나 연필로 상상화를 그리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왕자가 이 점에 불만을 표시했고 왕자는 지극히 옳았죠. 스킨폴 씨는 쾌활하게 인정했다.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랑밖에 가진 게 없었던 그는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핑크빛 볼을 가진 아이들을 여럿 뒀다고 한다. 그러다 자른다이스 씨를 포함한 친구들이 직장을 여러 차례 알선해줬지만 다 허실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두 가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돈 개념이 없다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일 처리는 불가능했고 물건 값도 전혀 몰랐다. 그래도 인생을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 있다고 했다. 신문 읽기, 그림 그리기, 자연 감상, 예술 감상. 그게 전부였다. 원하는 건 별거 없었다. 신문, 대화, 음악, 양고기, 커피, 풍경, 제철 과일, 브리스톨 보드 종이 몇 장, 클라렛 와인 조금. 세상에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달나라를 달라고 떼쓰는 아이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붉은 군복이든 푸른 옷이든 사제복이든 뭐든 입으세요. 펜을 귀에 꽂든 앞치마를 두르든 영광을 줬든 신앙을 줬든 무역을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해롤드 스킨폴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이 모든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그는 정말 유쾌하게 즐기듯 쏟아냈다. 마치 자신이 해롤드 스킨폴이란 제3자인 것처럼 자신을 객관화해서 묘사하는 말투였다. 스스로도 스킨폴이 특이한 사람인 걸 인정하되 그런 사람도 사회가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책임과 의무라는 개념과 그가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 도대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다 해도 그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건 분명해 보였다. 그는 너무도 확신에 차서 말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탐내지 않아요. 스킨폴 씨가 같은 밝은 말투로 말했다. 소유란 건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네 친구 자렌다이스의 집 참 좋죠.
랑그가 이 집을 소유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해요. 난 이 집을 스케치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동안 난 이 집을 충분히 누리는 거고 비용도 책임도 없죠. 내 집사 이름은 자른다이스예요. 날 속일 일도 없고요. 아까 젤리비 부인 얘기를 했죠.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강한 의지와 놀라운 실무 능력으로 어떤 일에든 열정적으로 뛰어들잖아요. 난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부럽지도 않고요. 대신 나는 그녀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녀가 하는 일을 공감할 수 있어요. 나는 풀밭에 누워선 날씨 좋을 때 아프리카 강을 따라 흐르며 만나는 원주민들과 포옹하고 밀림을 스케치하면서 그곳의 고요함을 마음껏 느껴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고 나는 그것을 철저히 해요. 그러니 제발 세상 사람들 실무 감각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 이 믿음 많은 아이 해롤드 스킨폴이 그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그전 알을 내 흔들목마에 태워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자디스 씨가 그 부탁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건 분명했다. 스킨폴 씨가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만 봐도 알 수 있었고, 게다가 그가 곧바로 한 말이 그 증거였다.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스킨폴 씨가 말했다. 우리 셋을 향한 말이었지만 마치 구경꾼에게 말하듯 덤덤하고 익살맞았다. 당신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당신들에게 뭔가 고마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신들이 저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제가 드린 거잖아요. 당신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어쩌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상에 나온 존재일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제 작은 곤란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말이에요. 제 세상물적 모름과 사소한 일에 무능하다는 게 이런 즐거운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걸 후회할 이유가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의 말들 중언뜻 보면 장난스러운 듯하지만 항상 그 말이 지닌 의미를 전부 담고 있었던 이 말은 자디스 씨의 취향에 가장 잘 맞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에도 종종 나는 생각했다. 세상의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남들이 자기에게 감사하는 걸 피하고 싶어 했을까? 우리는 모두 그에게 매료되었다. 특히 이이다와 리처드를 처음 보고도 이렇게 스스럼없이 마음을 열고 다정하게 굴었다는 건 두 사람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일 같았다. 그들은, 특히 리처드는 그와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고,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자신들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걸 무척 큰 영광으로 여겼다. 스킨풀 씨가 더 말을 할수록 분위기는 한층 더 들떴다. 그가 보여주는 그 유쾌한 태도,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식, 자신의 단점조차 장난감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 마치 나는 그냥 아기 같아요. 당신들은 저보다 훨씬 계산적이고 세상물정 밝은 분들이지만 전 순수하고 명랑하니까 이 세상 일 다 잊고 저랑 그냥 놀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모든 게 정말 눈부셨다. 그는 또 감성이 풍부했고 아름답거나 감동적인 것에 대한 섬세한 감각이 있어서 그런 모습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 저녁에 내가 차를 준비하고 이다가 옆방에서 피아노를 살짝 두드리며 이처드와 함께 낮에 언급했던 노래를 흥얼거릴 때 그는 내 옆 소파에 앉아 이다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정말 사랑스러웠다. 그 아이는 아침 같아요. 그가 말했다. 금발머리와 파란 눈, 뺨에 그 생기 있는 홍조까지 정말 여름 아침 같아요. 이 근처 새들이 이다를 아침인 줄 알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름답고 세상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를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그 애는 우주의 자식이에요. 그때 자디스 씨가 우리 뒤쪽에서 손을 뒤로 하고 서 있었다.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더 있었다. 우주란 것도
부모로 치자면 그렇게 좋은 쪽은 못 되지요. 그가 말했다. 어머, 그럴까요? 스킨폴 씨는 여전히 유쾌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디스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좋아요. 스킨폴 씨는 발랄하게 외쳤다. 당신이 세상이라는 걸 우주로 보는 거고, 나는 세상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는 에이다와 리처드를 보며 덧붙였다. 그런 순수한 길에 현실이라는 가시덤불이 있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그 길은 장미로 덮여 있어야죠. 사계절 없이 늘 여름만 가득한 그런 길이어야 해요. 늙음이나 변화도 없고 돈 같은 천박한 말도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아야죠. 자지스 씨는 마치 진짜 아이를 다루듯 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고 몇 걸음 옮기다가 문득 멈춰 젊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사색적이었지만 따뜻한 빛이 얼굴에 감돌았다. 나는 그 표정을 그 후로 얼마나 자주 떠올렸는지 모른다. 리처드와 에이다가 있는 방은 불빛만 켜져 있어서 어둑했는데 에이다는 피아노에 앉아 있었고 리처드는 곁에서 몸을 굽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벽 위에 겹쳐져 있었고 주위에는 불빛에 반사된 기이한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에이다는 아주 조용히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는데 그 노래보다도 바람이 언덕 너머로 스쳐가는 소리가 더 또렷이 들릴 정도였다. 미래의 신비로움과 현재가 제공하는 단서 같은 것들이 그 장면 전체에 깃들어 있었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그때 스킨폴 씨의 수많은 말과 자디스 씨의 그 한순간의 시선 사이에 분명한 의도 차이가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디스 씨가 나에게 잠깐 시선을 준 그 순간, 나는 그가 어떤 희망을 나에게 전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리처드와 에이다가 언젠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희망이었다. 스킨폴 씨는 피아노도 치고 첼로도 다뤘다. 작곡도 했는데 오페라를 반쯤 쓰다가 실증나서 그만뒀다고 했다. 자기가 만든 곡을 아주 감미롭게 연주하곤 했다. 차를 마신 뒤 우리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리처드는 에이다의 노래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녀가 세상 모든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감탄했다. 자디스 씨와 나도 감상자였다. 한참이 지나자 스킨폴 씨가 안 보였다가 곧 리처드도 사라졌다. 나는 리처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시간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아까 열쇠를 준 하녀가 문을 열고 말했다. 실례지만 아가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와 함께 복도로 나가자 그녀는 양손을 들며 말했다. 아, 제발요. 아가씨, 카스톤 씨가 위층으로 좀 와달라고 하세요. 스킨폴 씨가. 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겼대요. 무슨 일이요? 내가 물었다.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아가씨. 나는 혹시 위급한 병은 아닐까 걱정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하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당부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만약 발작 같은 것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생각해 두었다. 내 놀라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침대에 쓰러져 있거나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줄 알았던 스킨폴 씨는 벽난로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리처드는 매우 안처한 얼굴로 소파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흰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마 없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머리카락조차 손수건으로 계속 문질러 매끈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머슨 양. 리처드가 다급하게 말했다.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언이 필요했어요. 우리 친구 스킨폴 씨가 걱정 마세요. 지금 체포당했거든요. 빚 때문에요. 정말이지. 서머슨 양. 스킨폴 씨가 상냥한 태도로 말했다. 지금처럼 누군가의 분별력 있고 침착한 태도, 그리고 실용적인 감각이 절실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싶어요. 누구든 양과 15분만 함께 있어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지요. 감기 기운이 있는 듯한 소파의 남자가 아주 큰 코를 풀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혹시 많은 액수인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서머슨 양. 그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몇 파운드에 셸링 몇 개, 거기에 동전 약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24파운드 16셸링 7펜스 반이에요. 소파의 남자가 중얼거렸다. 정확하게는 그겁니다. 뭔가, 왠지 스킨폴 씨는 말했다. 작은 액수 같지 않아요. 그 수상한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코를 훌쩍였다. 그 소리가 어찌나 거세던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듯했다. 스킨폴 씨가 리처드가 내게 말했다. 우리 자지스 씨에게 손을 벌리는 걸 꺼려 하시네요. 최근에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아, 그렇죠. 하고 스킨폴 씨가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얼마였는지는 잊었지만요. 언제였는지도요. 자지스 씨는 흔쾌히 도와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약간 미식가적인 성향이 있어서요. 도움에도 좀 신선한 맛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형태의 꽃으로 자라나는 너그러움을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서머슨 양. 리처드가 작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부터 물어봤다. 만약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옥이죠. 그 수상한 사내가 모자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손수건을 그 안에 접어넣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아니면 코빈스죠. 실례지만 그 코빈스란 게 코빈스. 사내가 말했다. 감옥이에요. 리처드와 나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체포된 당사자는 전혀 곤란해하지 않는데 우리가 오히려 당황하고 있었다. 스킨폴 씨는 우리를 다정하게 바라봤지만 그 안엔 이기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이 문제에서 손을 뗀 상태였고 이젠 우리가 처리할 차례였다. 제 생각엔 그가 도와주겠다는 듯한 말투로 나직이 말을 꺼냈다. 이 유명한 재판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니까. 리처드 씨나 아름다운 사촌분이 무언가에 서명을 하시거나 권리를 넘기거나 약속을 하시거나 뭔가 담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쪽 용어는 잘 모르지만 그런 문서 하나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상한 사내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래요. 스킨폴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응했다. 그게 참 이상하네요. 이런 일에 문외한인 저로선요. 이상하고 자시고 그 사내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무 소용 없다고요. 화내지 마세요. 친구분, 진정하세요. 스킨폴 씨는 그의 책 여백에 사람 얼굴을 끄적이며 부드럽게 달랬다. 당신 직업이 성질을 자극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과 직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사생활에선 꽤 훌륭한 분이실 거라 믿어요. 본인도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시적인 기질도 있으실 테고요. 사내는 아무 말도 않고 또 한 번 크게 코를 풀었다. 그게 칭찬에 대한 긍정이었는지 아니면 조롱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자, 사랑하는 서머슨 양, 그리고 리처드 군. 스킨폴 씨는 밝고 천진하게 말하며 고개를 갸웃한 채 그려둔 얼굴을 바라봤다. 이렇게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당신들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유뿐이에요. 아비도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세상인 아비에게 허락한 걸 해롤드 스킨폴에게는 못 주겠단 말인가요? 서머슨 양. 리처드가 속삭였다. 켄지 씨한테 받은 돈 10파운드가 있어요. 이걸로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요. 나는 몇 해 동안 분기별로 받은 용돈을 아껴 모아둔 15파운드와 약간의 실링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 친척도 재산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그래서 완전히 무일푼이 되는 일만은 피하고자 조금이라도 돈을 곁에 두려고 애써왔다. 나는 리처드에게 그 돈이 있다는 걸 말했고 당장 쓸 일은 없으니 그걸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내가 그 돈을 가지러 다녀오는 동안 그가 스킨폴 씨에게 조심스럽게 우리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그의 빚을 갚게 되어 기쁘다고 내가 돌아오자
스킨풀 씨는 내 손에 입을 맞추며 꽤 감동한 듯했다. 자신의 일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나는 그 당혹스럽고도 이상한 모순을 느꼈다.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듯했다. 마치 개인적인 문제엔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타인의 행복만이 그를 움직인다는 듯이 말이다. 리처드는 이 일에 더 품위를 더하자며 그 말 맞다나 코빈스 씨와의 정산도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나는 돈을 세어주고 필요한 영수증을 받았다. 이 또한 스킨폴 씨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의 칭찬은 아주 부드럽고 세련되게 건네져서 나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수월히 정산을 마칠 수 있었고 흰색 코트를 입은 낯선 사내도 실수 없이 응대할 수 있었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는 짧게 말했다. 그럼 아가씨, 안녕히들 계세요. 잠깐만요. 친구분. 스킨풀 씨가 벽난로를 등지고 서며 스케치는 반쯤 그리다 말고 제쳐둔 채 말을 걸었다.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답은 아마 물어보쇼. 어떤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일 하러 오신 거 미리 알고 계셨나요? 스킨폴 씨가 물었다. 어제 오후 차 마실 때쯤 알았죠. 하고 코빈스 씨가 말했다.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입맛이 달아난다거나 불편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겠지 했죠. 하루쯤이야 아무 문제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 내려올 땐 스킨폴 씨는 말을 이었다. 날씨도 참 좋았고 해도 쨍쨍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들판 위로 빛과 그림자가 지나가고 새들도 지저귀고 있었죠. 제가 듣기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요. 코빈스 씨가 퉁명스레 말했다. 그렇죠. 스킨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무슨 생각이요? 코빈스 씨가 불쾌한 기색으로 으르렁댔다. 생각 같은 거 할 시간도 없어요. 할 일은 많고 받는 돈은 쥐꼬리인데 무슨 생각이요? 생각. 이 마지막 말에는 말로 다 못할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럼 최소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군요. 스킨폴 씨가 말을 이었다. 해롤드 스킨폴은 햇살을 좋아하고 바람 소리를 좋아하고 지나가는 빛과 그림자를 좋아하고 자연의 대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새들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그가 가진 이 유일한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말이죠. 내가 절대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코빈스 씨는 거의 목이 빠질 듯한 걷김과 함께 단어 사이를 길게 끊어 말하며 완전히 그런 생각을 부정했다. 정말 이상하고도 흥미롭네요. 당신들 같은 장사치들의 정신세계란 스킨폴 씨는 사색하듯 말했다. 고맙습니다, 친구. 안녕히 가세요. 우리의 부재가 너무 길어지면 아래층에서도 의아해할 것 같아. 나는 바로 거실로 내려왔다. 거기엔 아다가 벽난로 옆에서 무언가 바느질을 하며 자디스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곧 스킨폴 씨가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리처드도 왔다. 그날 밤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자디스 씨에게 백개먼을 배우느라 꽤 바빴다. 그는 이 게임을 무척 좋아했고 나는 당연히 그가 더 좋은 상대가 없을 때쯤엔 내가라도 상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배웠다. 하지만 가끔 스킨풀 씨가 자작곡을 몇 소절 연주할 때나 피아노와 첼로 앞에서 혹은 식탁에서조차 그 특유의 편안한 기분과 유쾌한 말솜씨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리처드와 내가 식사 후 체포되었던 인상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듯했고 모든 상황이 참 이상하기만 했다고. 밤이 깊도록 우리는 흐더지지 않았다. 11시쯤 아다가 자리를 뜨려 하자 스킨폴 씨는 피아노 앞에 가앉더니 흥겹게 연주하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의 하루를 가장 길게 느리는 방법은 밤에서 몇 시간을 몰래 훔치는 거랍니다. 친구들이여. 결국 12시를 훌쩍 넘겨서야 그는 촛불을 들고 여전히 눈부시게 환한 얼굴로 방을 나섰다. 어쩌면 그가 원했다면
우리 모두 해 뜰 때까지 그 자리에 붙잡혀 있었을지도 몰랐다. 아다와 리처드는 벽난로 옆에 몇 분 더 남아 앉아 있었다. 젤리비 부인은 오늘 받아쓰기 끝냈을까?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그때 자디스 씨가 방에서 돌아왔다. 아이고, 이게 뭐야. 머리를 벅벅 긁으며 다소 익살스럽게 짜증을 내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세요? 리크, 얘야 에스더. 이게 무슨 짓이니? 왜 그런 거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얼마씩 낸 거야. 바람이 또 방향을 틀었어. 온몸이 다 쑤셔.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리크, 자, 어서. 자기 전에 이건 정리하고 자야겠어. 너희 둘이 돈을 마련했다면서? 왜 그랬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오, 세상에. 바람은 동쪽이 분명해. 정말이지. 선생님, 리처드가 말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정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스킨폴 씨는 우리를 믿었고, 주여, 얘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믿어. 자디스 씨가 머리를 세차게 문지르며 말을 끊었다. 모든 사람이요. 선생님, 모든 사람이야. 그리고 다음 주엔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 자디스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이 꺼졌다는 것도 잊은 채 방 안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그 사람은 늘 그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니까. 신문에 그 사람 출생 기사가 났다면 이렇게 나왔겠지. 화요일, 바더레이션 빌딩에서 스킨폴 부인, 곤란한 처지의 아들을 출산이라고. 리처드는 크게 웃었지만 곧 진지하게 덧붙였다. 그렇더라도 선생님, 그분의 신뢰를 흔들거나 배신하고 싶진 않아요. 선생님의 판단이 더 옳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분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면 더는 캐묻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이 강하게 원하신다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좋아. 자지스 씨는 다시 걸음을 멈추며 촛대가 든 손을 주머니에 넣으려 몇 번 헛손질을 했다. 이것 좀 가져가렴. 얘, 내가 이걸 왜 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전부 바람 탓이야. 항상 이런다니까. 알겠다. 리크, 억지로 묻진 않겠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정말이지. 너랑 에스더를 붙잡아다가 마치 갔다 온 세인트 마이클 오렌지처럼 꽉 차내다니. 이 밤에 폭풍이 불겠구나. 그는 이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금세 다시 꺼내 머리 전체를 거칠게 문지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이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스킨폴 씨는 그런 일에 관해서는 완전히 아이 같아서요. 네, 뭐라고 얘야. 자디스 씨가 그 말에 즉각 반응하며 물었다.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선생님,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죠. 맞아요. 자른다이스 씨가 환하게 빛나며 말했다. 내 여자다운 기지가 딱 맞췄구나. 그 사람은 어린아이야. 진짜 어린아이.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랬잖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우리가 모두 말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야. 그렇지 않나. 자른다이스 씨는 점점 더 밝아졌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답했다. 생각해보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말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얘기야.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잠시라도 그를 어른으로 여긴 게 말이 되겠나? 해롤드 스킨폴이 무슨 계획이나 의도가 있다니 결과를 알 리가 있나? 하하하. 그의 환한 얼굴에서 구름이 걷히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몰래 탓하는 마음에 괴로워하는 착한 마음에서 나온 기쁨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 아다가 그의 웃음소리를 따라 웃으면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보았고 나 또한 그 감정을 느꼈다. 내가 참 우둔하구나.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야 하다니.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의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잖아. 너희 둘만 이 일에 끌어들인 것도 아이 같은 생각이었어. 너희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이 같았지. 만약 1000파운드라도 그랬을 거야. 그의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
우리는 모두 그날 밤 경험을 바탕으로 그 말을 확신했다. 그래, 그래.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하지만 리크, 에스더, 그리고 너도 아다야. 내 작은 지갑도 그의 미숙함에 안전하지 않을 거야.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야 해. 어떤 도움도 안 돼. 심지어 6펜스도 안 돼. 우리는 모두 성실히 약속했다. 리처드는 나를 향해 장난스러운 눈길을 주며 자신의 주머니를 만졌는데 그건 우리가 법을 어길 일이 없다는 뜻이었다. 스킨폴에 관해서 말하자면 자른다이스 씨가 말했다. 살만한 인형의 집과 괜찮은 음식, 그리고 몇 명의 가짜 사람들한테 빚지고 돈을 빌릴 상대만 있으면 이 녀석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쯤 아이처럼 곤히 자고 있을 테니 나는 좀 더 세상 물정을 아는 머리를 가지고 더 현실적인 침대로 가야겠네. 잘 자거라, 얘들아.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그는 촛불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다시 들러 웃는 얼굴로 말했다. 아, 바람개비를 봤더니 바람 소식은 가짜였어. 남쪽 바람이야. 그러곤 혼자 흥얼거리며 떠났다. 아다와 나는 잠시 위층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 바람에 대한 변덕은 결국 허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가 진짜 원인을 탓하거나 누구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드러내지 못하는 실망을 감추기 위해 그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그답다고 생각했다. 그의 엉뚱하지만 부드러운 성품과 자신들의 심술과 우울함을 날씨나 바람, 특히 그가 이상한 용도로 삼은 불운한 바람 탓으로 돌리는 가다로운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한 곳 쌓인 그에 대한 애정과 감사 덕분에 나는 어느새 그를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듯했다. 스킨폴 씨나 젤리비 부인에게서 느껴지는 모순된 모습들은 내 경험과 세상 물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굳이 맞추려 애쓰지도 않았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내 머릿속은 아다와 리처드, 그리고 그들에 대해 받은 듯한 신뢰에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바람 탓에 조금은 자유분방해진 상상력은 온전히 이타적일 수 없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달래려 했었다. 그 생각은 내 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사이를 있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림자 같은 추측들을 끌어올렸다. 어둠 속에서 가끔 떨리던 의문들, 자디스 씨가 내 어린 시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심지어 그가 내 아버지일 가능성까지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런 헛된 꿈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음을 나는 기억했다. 불가피한 과거를 곱씹기보다는 밝은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나는 벽난로 앞에서 일어섰다. 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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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를 다해야지. 사랑하는 나의 의무. 하고 혼잣말하며 작은 집 열쇠 바구니를 흔들었다. 종소리처럼 맑게 울리는 소리가 희망을 싣고 나를 침대로 불렀다. To be continued.